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남미 콜롬비아 얘기네요. 요즘 전 세계 여기저기 전쟁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용병 중에 유독 콜롬비아 출신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콜롬비아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전역한 군인들이 이제 글로벌 무장 노동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장에서 주요 공급원이 됐습니다. 예. 멀리 유럽이나 아프리카까지 가서 참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지금까지 최소 3,000명의 콜롬비아인이 우크라이나를 거쳐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편에 선 사람들도 있고 러시아 편에 서서 싸운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요 규모가 외국인 부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이 밖에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에 참전하거나 아니면 멕시코의 마약 조직 카르텔로 흘러들어간 인원까지 다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의 콜롬비아인이 해외 분쟁에 지금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용병들은 외국 정규군이나 아니면 민간 군사기업 소속으로 직접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민간 기업에 고용돼서 어떤 시설의 경비 업무,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콜롬비아 국적의 용병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콜롬비아 용병들이 그 글로벌 용병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요. 우선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군이 한 지난 50여 년 동안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라고 하는 이 게릴라 반군들이랑 치열하게 싸워왔거든요. 그래서 정글에서 직접 총을 쏴보기도 하고 또 작전을 수행해본 그런 실전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베테랑들이 미국과 좀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오랫동안 흘러내온 역사까지 더해지면서 네. 더더욱 이제 몸값이 높아진 거예요. 물론 이제 트럼프 2기 이후에는 콜롬비아와 미국의 관계가 좀 많이 경색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미국과 훈련하면서 이 나토식 표준 무기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고 또 서구식 통신 시스템에도 아주 익숙해서 고용자 입장에서는 이만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서구권 출신 병사들을 데려다 쓰는 것보다 콜롬비아인들이 인건비는 훨씬 저렴한데 별도의 훈련 필요 없이 바로 즉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이건 아주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인재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용병 공급도 다행히 풍부한데요. 네. 콜롬비아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 군복무가 의무군요. 네, 그래서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군대 규모가 커요. 예. 한 현역 26만 명 정도가 현재 복무 중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 군대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시기가 2000년대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게릴라 소탕 작전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에 군대 규모가 정말 많이 커졌는데 이제 그 세대가 은퇴할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콜롬비아 직업 군인들의 경우에는 20년을 복무한 후에 군을 떠나는데 이르면 한 40대 정도, 40대 초반 정도에도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체적 조건은 아주 적합한 상황에서 훈련된 인력이 민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저는 의구심이 있는 게요. 군복무라는 게 사실 좀 험한 상황에서 근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역 후에 좀 다른 일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전쟁터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데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콜롬비아는 이 퇴역 군인들에 대한 어떤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군을 떠나는 순간 복지 혜택이 많이 줄어들어요. 예. 주거 지원도 끊기고 의료 지원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사 기술을 좀 우대해주는 그런 민간 기업들이 많냐, 일자리가 충분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연금도 한 월에 $400 정도 수준에 불과해서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 이제 해외 민간 군사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용병으로서 계약을 맺어서 실제 전쟁에 참여를 하면 연금보다 수십 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퇴역 군인들이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예. 또 여기에 정치적인 요인도 한번 살펴볼 만한데요. 2022년에 이제 콜롬비아에서 최초의 좌파 정부가 탄생했어요. 네. 구스타보 페드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이 기존 군대 인력과 이제 현재 정부 간의 약간의
어떤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게릴라 출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릴라와 한 50년 이상 싸워온 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불신 기류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예. 그래서 페드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13,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군을 떠났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콜롬비아에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없고 또 대우도 좋지 않고 정치적 소외감만 느끼게 되니까 이들이 해외로 눈에 돌린 게 아닐까 싶어요. 야,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래도 국가의 부름으로 복무를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제대한 뒤에 처우도 전혀 지원도 없고 그리고 생계도 막막하니까 다시 전장으로 뛰어든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 보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들이 허위성 계약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재취업을 할 당시에는 이제 위험이 낮은 보안 업무 정도만 수행하시면 됩니다라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예. 막상 입사해 보니까 위험한 그 총알이 뭐 날아다니고 뭐 드론이 날아다니는 그런 최전방에 배치돼서 총알바지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을 보면 콜롬비아 군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게릴라성 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현대식으로 치러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콜롬비아인들의 사상자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이 참전을 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느냐. 네. 유가족들이 보상을 받기도 사실상 힘든 구조인데요. 그건 왜요? 이제 보험금의 지급 조건이 보통은 시신을 확인하거나 시신을 수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뭐 나의 뭐 아들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전쟁터로 직접 가서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랬을 네. 때 남아있던 가족들이 그 해외 먼 전쟁터까지 가서 시신을 확인하고 또 이제 외국의 그런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견디면서 씨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모집 과정이 더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어서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제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용병을 모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장교 출신들을 먼저 아랍에미리트가 모집을 했고 예. 그 장교들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뭐 후배들이나 지인들을 이제 포섭해오는 뭔가 좀 숙련된 부대원들이 굉장히 투명한 경로를 통해서 해외로 이동했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에 수출되는 용병들은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밟는다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아름아름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급여나 아니면 보험 보장 수준이 과장된 경우도 있고 또 근무 조건도 예상과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이제 온라인상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다라는 이런 꾀임에 현혹돼서 전장으로 향하고 있어서 인명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네. 이거 나름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인 걸로 보여지는데 콜롬비아 정부의 대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냉정하게는 사실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2021년에 아이티 대통령이 암살됐을 그 당시에 용의자 28명 중에 26명. 대다수가 콜롬비아 용병 출신이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수단 내전의 반군 세력인 신속 지원군의 편에서 콜롬비아인이 한 300여 명 정도가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콜롬비아 정부가 수단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콜롬비아 정부는 작년 말에 유엔의 그 용병 금지 조약이라는 걸 비준했는데요. 네. 사실 이걸 비준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생기느냐 이렇게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예.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이 이 전투 업무를 뭐 보안 업무다 아니면 훈련이다라고 포장을 하면 사실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겠네요. 또 이제 용병을 좀 고용하는 국가들, 용병 수요가 많은 국가들은 그 용병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금이나 희투류 같은 어떤 자원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어서 용병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롬비아 용병들의 활동이 콜롬비아 치안에 다시 뭐 부메랑처럼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이제 해외 전장에서 최신 살상 기술을 익혀서 돌아온 군인들이 콜롬비아 그 정부군이 아니라 반군에 합류했을 때 이 반군들의 어떤 작전이나 네. 작전이 고도화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세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현대적인 기법의 전략 전술까지 몸에 익히고 온 사람들이니 반군이라든가 또는 마약 조직에서도 탐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가 그 글로벌 리포트에서 마약 전쟁이 드론화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예. 있는데 이제 마약 조직에 고용된 일부 용병들이 아예 드론 조종 기술을 배우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부러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보상을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 참전을 고려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요. 국민의 안녕을 위한다면 정부의 지원책이 좀 더 빨리 강화되고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래야 될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동남아시아 소식이네요. 총선을 치른 태국 소식인데 역시 요즘 태국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당연히 경제 문제가 핫 이슈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고속 성장을 이어왔었는데 태국이 경제 침체에 빠지면서 많이 각종 수치들이 태국의 성장에 실종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태국 경제가 지난 5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았습니다. 예. 올해 전망치는 그보다 더 낮아서 한 1.6%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동남아시아의 주요국 수준에서 주요국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꼴찌 예.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의 다른 그 성장하는 국가들과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베트남이나 인도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현재 40% 정도 확대가 됐는데 태국은 5% 성장에 그치면서 사실상 정체 수준에 몇 년간 머무르고 있죠. 그리고 태국 주식시장 역시 작년에만 10% 하락해서 아시아 증시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고요. 또 가계부채는 GDP의 90%에 육박해서 소비 여력도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태국은 어쩌다가 아시아의 병자가 됐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태국 경제를 진단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태국 경제의 3대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 제조업 그리고 관광산업이 모두 무너졌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진짜 어느 하나가 좀 부실부실한 게 아니라 3대 축이라고 불리우는 게 모두 무너지게 된 거. 이건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간 누적되어 온 어떤 정치적 불안이 경제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일단 2000년대 태국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고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 총리가 3번이나 바뀌었을 정도로 리더십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태국의 그 정치 지형을 보면 크게 왕당파나 군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있고요. 이들에 대항해서 개혁을 요구하는 정당들이 있는데 이들 간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2번의 선거에서 개혁 정당들이 좀 승기를 잡긴 했지만 기득권층의 견제 때문에 사실상 집권하는 시기가 굉장히 짧았던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정치 지형이 휙휙 뒤바뀌면 경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집권하는 세력들은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대신에 단기간에 민심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포퓰리즘적 정책에 좀 더 끌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와중에 베트남 같은 주변국의 성장세는 무섭게 확대가 됐고 결국 제조업 시장에서 파이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닛산이나 혼다, 스즈키 이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태국에서 많이 철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업계에겐 기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태국의 내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어쨌든 자동차 자체가 많이 팔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값싼 중국산 자동차들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에서 또 베트남 같은 신흥 제조 강국들이 더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더 풍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태국은 기업을 이렇게 넉넉히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태국의 제조업은 옆에 국가들은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까지 보여지는데 태국 그러면 원래 대표적인 산업이 관광 산업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태국을 거의 먹여 살렸다 싶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예. 이 관광 역시 예전만 못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 3,30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그게 전년보다 7% 줄어든 수치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2019년에 4천만 명 정도였으니까 한 800만 명 정도가 빠진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 800만 명이 어디로 갔느냐? 예. 보통 베트남이나 일본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치안 불안 때문이었어요. 태국에서 중국인 납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중화권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을 피하게 됐습니다. 예. 또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소매업도 그렇고 호텔업, 또 식자재 유통산업 이런 관련된 산업들까지 줄줄이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 소비는 왜 줄었느냐? 세계 대다수가 겪고 있는 고령화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국가가 부자의 반열에 오른 다음에 인구가 그 고령화되는 그런 흐름이어야 하는데 네. 태국은 이제 국가가 부자가 되기도 전에 고령화가 먼저 찾아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벌써요? 네, 지난해 출산율은 7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한 명 남짓 정도여서 예. 우리나라나 뭐 싱가포르와 함께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가 돼요. 예. 그래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되는 노인은 늘어나니까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살리기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어떤 소비 부양책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태국 경제가 정말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럴 경우 정부가 직접 뭔가 마중물이 될 만한 신산업을 육성한다든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혹시 이번 총선 구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총선이 명확하게 이제 3파전으로 치러졌는데요. 네.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국민당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처럼 급진적인 개혁을 외쳤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고 또 경제를 꽉 쥐고 있는 독점 기업들을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OECD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상위 5% 기업이 전체 매출의 85%를 장악하는 그런 독과점 형태입니다. 특히 에너지나 유통, 통신 이런 알짜 산업의 경우에는 소수의 재벌 가문이 독식하고 있죠. 네. 반면에 이제 기득권 정당들 나머지 두 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존 구조를 손보는 것 대신에 현금 살포를 주로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아. 그래서 직전 집권당인 푸아타이당의 경우에 뭐 매일 복권을 추첨해서 당첨자에게 100만 바트 우리 돈으로 3,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나 복권이요? 네. 예. 아니면 소득 하위 계층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포퓰리즘적 공약을 앞세웠어요. 네. 그리고 현재 총리가 소속돼 있는 품짜이타이당은 네. 이제 왕실이나 군부 세력을 대변하는 보수 정당인데 이 정당도 보조금 정책을 내놨고요. 네. 그래서 지난밤에 개표가 시작됐고 선거 공식 결과는 늦어도 4월 9일이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개표 결과를 좀 보니까 네. 현재 총리가 소속돼 있는 품짜이타이당이 예. 이제 1등 당으로 올라섰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태국의 그 의회 구조상 득표 1위 정당이 단독으로 어떤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다른 당과 연립 정부를 아.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후에 이제 최종 정부 수립까지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짐을 싸서 태국을 떠나고 있어요. 최근 10년 사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 FDI라고 하죠. 네. 이 투자 유치액이 태국의 경우 GDP의 11% 수준인데 말레이시아가 25%, 베트남이 42%인 걸 고려하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성장이 멈춰버린 이 중진국 함정에 태국이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 사례가 정치적 안정이 이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혼란이 어떻게 수습될지를 지켜봐야 이제 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국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현금까지 직접 주겠다라는 얘기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크게 악수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에게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좀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져오신 것 같네요.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에 원래 연인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주면 최대 징역까지 살 수 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연인 간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는 날로 알려져 있죠. 문화권마다 그걸 즐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발렌타인데이가 굉장히 낭만적인 날로 인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초콜릿이나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관련 행사와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아프리카 역시 서구권과 좀 비슷하게 기념하고 있어요. 네. 케냐 역시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뭐 붉은
장미가 많이 팔린다거나 아니면 붉은 옷을 맞춰 입은 연인들을 거리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최근 케냐 중앙은행이 이 선물만큼은 주고받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돈다발인데요. 네. 이제 돈다발을 주고받을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야, 지금-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돈다발. 네, 지금 사진으로 사진을 보이는. 봤는데 진짜 돈다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뭉치를 의미한 건 아니고요. 이야. 이제 돈을 이제 꽃 모양으로 접어서 다발로 만든 걸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꽃다발이 아니라 꽃 모양의 돈다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꽃을 저렇게 몇 송이 두고 예. 이제 그 주변을 꽃 모양으로 접은 지폐로 채우는 거죠. 네. 이 케냐 실링화 지폐의 색상 구성을 보면 뭐 갈색도 있고 녹색, 파랑색, 보라색, 분홍색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색을 좀 적절하게 배합을 하면 풍성한 꽃다발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진을 SNS에 올리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렇겠죠. 자랑할 만한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사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이 돈다발을 유행시키면서 올해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주문이 폭주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다만 만드는 과정이 좀 문제예요. 이 만드는 과정에서 지폐가 여러 번 접히고 또 뭐 풀이나 스테이플러로 이걸 찝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케냐 중앙은행은 지폐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제 더 유행이 되기 전에 지폐 훼손을 좀 근절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돈다발을 주고받는 게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니, 처음에는 개인 간 선물 주고받는다는데 이걸 뭐 금지시키나 했는데 화폐 훼손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돈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니고요. 케냐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건 이 지폐의 수명이 너무 짧아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폐가 훼손됐을 경우에 뭐 ATM이나 아니면 지폐를 개수하는 그런 장비가 더 자주 고장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폐가 사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접히거나 찍혔을 경우에는 이제 화폐를 다시 신권으로 교체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도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인이나 가족끼리 현금으로 마음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지폐를 손상하지 않는 그런 다른 선물 방식을 찾아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유독 반기는 두 측이 있었어요. 어딘가요? 우선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준비해야 됐던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돈다발은 사실 꽃다발보다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걸 준비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BC에 따르면 이제 SNS에 여러 반응들이 올라왔는데 케냐 중앙은행이 애인을 둔 남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이제 돈다발이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대중들이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는 글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꽃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 화훼 농가들도 이 조치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케냐가 이제 아프리카 최대의 꽃 수출국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화훼 산업이 주요 외화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예. 그만큼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꽃다발을 선물하는 문화로 다시 돌아간다면 화훼 농가들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연애하거나 결혼하는데 너무 허례허식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네. 케냐도 갈 때까지 간 상황이었구나.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긴 하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전을 뭐 훼손하거나 아니면 지폐를 훼손하면 뭐 벌금형이라든가 이런 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마다 지폐 훼손하면 처벌받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이 돈다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건 케냐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가나 중앙은행도 지폐를 장식용으로 활용하거나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라고 아예 공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행을 넘어서 뭔가 일종의 풍습으로 자리 잡은 문화에 대해서도 지폐 훼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국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어딘가요? 나이지리아입니다. 예. 나이지리아 결혼식에서는 이제 하객들이 이제 춤을 추는 신랑 신부에게 돈을 뿌려주는 그런 스프레잉이라는 관습이 있다고 해요. 이야. 근데 몇 년 전부터 당국이 이 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왜 사람들이 신랑 신부에게 돈을 뿌려주기 시작했느냐. 이 스프레잉 문화 역사는 1940년대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파악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새 출발하는 이런 젊은 신혼부부에게 약간 돈 봉투를 찔러주는, 그러니까 새 출발을 응원하고 또 이들의 뭔가 금전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상부상조의 의미로 돈을 줬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미가 약간 변질되기 시작하는데요. 예. 누가 돈을 더 많이 뿌려주나, 누가 돈을 더 많이 받나 이렇게 경쟁하는 과시성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혼식을 넘어서 각종 파티에서도 이런 스프레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이제 경제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사치스러운 스프레잉을 근절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중앙은행 역시 법을 통해서 화폐 훼손을 막아보려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인간의 과시욕이라는 게 쉽게 진정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SNS 이후 이런 것들이 더 만연해지는 것 같은데. 네. 이미 나이지리아가 2007년에 중앙은행법을 통해서 사교 행사에서 나이라 또는 은행이 발행한 지폐를 뿌리거나 그 위에서 춤을 추거나 거기 지폐를 밟고 행진하는 행위는 훼손에 해당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돈을 뿌린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체포돼서 징역형을 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 스프레잉이 여전히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SNS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스프레잉을 진행하거나 예. 아니면 부유층의 경우에는 어떤 꼼수를 쓰기도 하는데요. 어떤 꼼수인가요? 중앙은행이 이제 나이지리아 화폐인 나이라를 뿌리는 걸 금지했잖아요. 그렇죠. 달러나 유로화는 되잖아요. 한술 더 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국 화폐 대신에 유로화나 달러화를 뿌리면서 이제 법의 감시도 피하고 조금 더 과시하는 그런 꼼수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특별한 날에 돈다발로 마음을 표현하든 돈 봉투를 주든 돈을 뿌리든 각자의 자유겠지만 그러니까 상대를 향한 이런 마음이 돈의 액수에 가려지진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과한 건 뭐든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